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제는 경제다.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이후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신정부 정책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낫지 않겠냐. 방금 역대 대통령 기간 중에 수익률 통계 나왔는데 그래도 반등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좀 동력을 잃어버렸던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재가동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게 얼마 전 그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나온 1주년 백서 보니까 효과는 그래도 그러니까 크진 않았지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강력한 재정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텐데,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주도로 25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이제 그보다 더 난다면 이 이익 모멘텀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정책 관련 뉴스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역대 재임 기간 코스피 등락률과 함께 후보별 증시 공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1,400만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증시 관련 공약들 정리해봤습니다. 그 전에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별 코스피 등락률부터 비교해보시죠.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외환위기 이후 직후 취임해 힘든 시기에도 IT 벤처붐을 일으키며 코스피를 19.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금리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속 184.75%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피가 급락했던 임기 초반에 지나 경기 부양 정책과 중국 특수로 18.12%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4.37%의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중국 증시 불안과 정치적 혼란까지 겹친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동학개미들의 활약과 저금리 환경 속에서 15% 상승, 3,000선을 최초로 돌파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00년대 임기를 거친 정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정권마다 증시 성적표는 극명히 갈리곤 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를 움직일 대통령 후보들 어떤 공약들을 걸고 있나 들여다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한마디, 주가지수 5,000시대 2배 가까이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이 후보는 우선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나아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막대한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마디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회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릅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유지를,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걸었지만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 폰드 도입, 주가 조작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 드디어 제21대 대선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행복과 수익만 가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보셨듯 정권마다 증시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에 따라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증시 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책이 한국 증시 체질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체질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모멘텀도 있고, 더 나가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을 그래도 좀 이어받지 않겠나라는 기대들, 최근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분명히 장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식시장을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지
보상해주겠다는 생각은 없는 시장이죠.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1984년을 이제 종합주가지수 100 시절을 대충 140포인트인가 그랬는데 이제 저걸 100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 차트를 좀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주가가 20배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가총액은 한 400배 올랐다. 시가총액 대비 주가가 많이 못 갔네요. 못 갔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어떤 뭐 주식시장의 사이즈는 선진국 사이즈예요. 되게 크다. 그래서 GDP 100%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 투자한 사람은 돈을 못 벌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증자의 자회사 상장의 물적 분할을 또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또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하는 거 봤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기에는 주가 좀 오르면 이 위에서 분명히 대주주들이 물량 공세를 펼칠 것이다. 신뢰가 없는 시장이고 이렇게 신뢰가 없는 시장에서 이제 아까 자사주 공략은 정말 그래도 긍정적인 게 얼마 전에 뭐 코스피 200 상장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주가 오르자마자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 다 파는 거 봤죠.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수급을 박살을 내놓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서 주가 저는 3천 오래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증자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상장 주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방법이 필요한데 결국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주들의 어떤 권익 보호, 더 나가서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주식을 희석시킬 때 리스크도 져야 되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나 장기 전망이 밝다라고는 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 방향성은 거시적 흐름에 따라 연동되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우 트럼프발 관세 이슈에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를 복원한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보실까요? 좋지는 않은데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 초 사이에 우리가 워낙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사실 저건 이제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저는 반영된 악재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곧 미국의 4월달 무역 수지가 나올 텐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3월달까지 무역 수지 관련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요.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 1분기 당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에 도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예, 무역 적자가 역사상 최대를 지난달에 3월, 2월에 기록했습니다. 예, 너무나 놀라운 정도의 숫자가 찍혔죠. 지금 이전에 있었던 레벨에 비해서 적자 규모가 얼마가 났냐면 3배에서 2배 정도가 났다. 이 정도의 무역 적자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재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에 상호 관세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거 앞으로 불안해 못 살겠다. 이거 일단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일단 우리 사재기 이렇게 이제 돈을 썼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조용히 관측 중입니다. 저 사람이 더 사고 칠 거야? 아니야. 주식시장이 붕괴됐으니까 더 사고 안 칠 거야.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만히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중이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분기 4, 5, 6월에 또 플러스 한 3, 4% 나온다. 왜?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GDP 5%였거든요. 그게 그 사이즈가 5%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충격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저 사람 뭔가 싶지만 일단 경기 전망만 보면 1분기 쇼크는 지나갔고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점검하는 정도지 추가적으로 더 정말 심각한 어떤 정책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4월 2일 날 했던 정도에서 그 베이스에서 움직인다면 금융시장의 충격은 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관세발 리스크는 정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경제에 미친 충격.
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정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환율 부담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보다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경제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해야 할 시점일까요? 그건 좀 과하다. 일단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 후행적이다. 성장률 나빠지는 거 보고 후행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란 이야기죠. 그런데 3분기, 4분기는 저는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오를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재정정책 쓸 것이다. 지금까지 추가 경정 예산 그렇게 돈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정부든 국회든 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나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F학점밖에 줄 게 없다. 그렇게 엉망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게 제일 크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충격이 이제 완화됩니다. 물론 이제 불안감은 계속되죠. 얼마 전 나온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보니까 50이던데 100이 기준인데 50이다. 분명히 불안하죠. 그러나 일단 2분기, 3분기는 성장률 잘 나온다. 그리고 미국 성장률 잘 나올 때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5월달 수출도 마이너스 1%에 그쳤다. 대미 수출이 그렇게 줄었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는 건 결국 미국 쪽에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우리는 점프업 할 수 있고 여기다 교육 조건이 너무 지금 좋거든요. 이 교육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한 박스 팔아서 해외에서 원유 한 드럼을 수입하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원유 한 드럼 반, 두 드럼을 수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 중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조립 가공하는 나라인데 사오는 돈이 내려가니까 지금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원화 약세, 저금리, 저유가에 3조 호황 장세가 사실은 작년 말부터 펼쳐졌어야 되는데 이상한 정책 때문에 재정을 말도 못하게 긴축하고 아무 일도 안 한 정책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지. 경제는 지금 현재 선행지표, 저 그림의 빨간 선이 교육 조건인데 저런 식으로 교육 조건들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그 뒤 1년 뒤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낙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올해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 아래로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도 1.75 쪽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준에서 2번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확실하고 올해 중에 1.75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내년 초에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폭락 중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근원 인플레이션 물가도 이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저 그림이 나오는데요. 파란 선이 수입 물가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우리나라의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국제 글로벌 국제 상품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8개월 있다가 우리나라의 근원 인플레이션들이 둔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기름 넣으러 가도 서울 지역도 드디어 1,500원대 휘발유를 넣지 않습니까? 이만큼 유류세 복원해도 국제유가가 급락 중이다. 환율도 떨어지는 데다가 셰일 오일 혁명 또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많이 떨어진 효과는 앞으로 본격화되기 때문에 저 빨간 선 살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하는데 아주 마음이 편한 성장률도 부진하고 물가도 안정되니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75로 보고 계신 거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제는 경제다 홍춘욱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요. 증권가에서 바라본 후보별 수혜 섹터와 함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증권가에서 꼽은 수혜 섹터 및 수혜주를 정리해봤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니 누가 당선되든 수혜를 볼 섹터도 있었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섹터도 있었는데요. 먼저 금융주와 지주사주는 양 후보 모두의 공약이 맞물리며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약속했는데요.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금융주의 투자 매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이사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한화 등이 증권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건설주 역시 공통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가 국토 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함께 공약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선 기대감이 커진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KRX 건설 지수는 코스피 대비 무려 5배나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요 수혜주로 DLENC, 대우건설, GS건설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본 결과 AI, 방산, 출산 및 일자리 섹터가 공통 수혜 섹터로 떠올랐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당선 여부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었을까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 섹터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향성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탄소 중립 강화와 함께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을 내세우며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힘을 실어줬고요.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등의 공약을 내세운 만큼 당선 시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대형 원전 조기 완공과 한국형 SMR 상용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당선 시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전기술 등의 원전 관련주들에 관심이 쏠릴 수 있겠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 언급하긴 했지만 특히나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추진한 GTX의 연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당선 시 GTX 및 철도 관련주로 꼽히는 현대건설, DLENC, 현대 로템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통 수혜 섹터와 당선 시나리오별 수혜 섹터 짚어봤는데요. 우리 경제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도래하길 응원해보며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결과 기다려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다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경기 부양의 해법으로 저출산 해소 문제를 꼽아주셨더라고요. 그 근거는 어디서 보셨을까요? 예, 그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돈 풀기가 쉬워요. 예,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럴 때 이제 아까 지역 화폐도 나오고 GTX도 나왔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문제들이 좀 있죠. 먼저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정말 효용성이 있는가? 정부가 그냥 돈 뿌리고 금리 인하는 게 낫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고요. GTX 같은 경우는 아직 A 노선도 연결이 안 돼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 부양용으로는 두 정책 모두 조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지금 그림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양육수당을 뿌린다든가 더 나가서 출산 장려금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옛날 강원도에서 아이 하나 낳을 때 1,440만 원 준 적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결혼을 촉진하지는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대신 기혼 여성들의 출산율을 올리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돈이 추가적으로 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올해 105조 원인데 그렇게나 많습니다. 105조 원 되는 이제 올해 교육 예산 중에서 일부만 좀 전용을 해도 저게 되는 게 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학령 인구 한 명당 교육 교부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게 애들이 이제 20만 명 태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명 태어나고 70만 명 태어나던 시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0.7%를 교육 예산에 배정한다. 좋은 법이죠. 그러나 이제 아이가 100만 명이 아닌 20만 명 태어나는 중에 저건 너무 과하다. 특히 2070년 되면 1억 정도 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게 과하다. 더군다나 더 뼈를 좀 때리자면 저렇게 교육교부금 늘어나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고 있잖아요. 결국 돈이 엉망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예산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1인당 GDP, 1인당 GDP 증가율 정도로 저 교육교부금을 동결하고 그러니까 조정하고 남아도는 돈을 저출산 예산으로 아이 한 명 태어날 때마다 1억씩 줘봐야 사실 20조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출산 지원금을 뿌린다라면 이게 두 가지 효과를 그리는 게 하나는 출산율도 높이지만 또 하나는 아이 둔 가정에서 돈 들어오는 순간 바로 소비 성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이 없는 집과 아이 있는 집의 소비 성향이 한 10에서 15% 차이 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 들어오더라도 10만 원, 15만 원을 훨씬 더 쓰고 그게 마냥 쌍둥이다, 또 나가서 또 다둥이다 이렇게 간다라면 훨씬 더 그 효과들은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문제, 저출산도 살리고 바로 경기도 즉각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난 정부 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미 기재부 쪽에서는 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통계고 감사원에서 이미 다 감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성장 절벽 앞에서 차기 정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하반기 추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가 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 부채 문제 우려를 덜어도 되는 상황일까요? 일단 이제 국가 부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기, 장기가 필요한데요. 일단 장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20만 명 태어나는데 저희 세대 100만 명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20만 명 태어난 세대가 100만 명 태어난 세대의 미래를 노후를 설계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국가 재정이 결국 망가질 거라는 거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을 쓰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장 한 5년, 10년을 놓고 보면 한국만큼 재정이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증세를 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 천조다 이러면서 말이 많은데 그 천조 부채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다른 금융자산을 산 부채가 금융성 부채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금융성 부채가 전체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부채의 대부분이 외국항 평형기금 채권입니다. 외평채. 그러니까 달러로 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360원이에요. 저거 발행했을 때 평균 환율이 우리가 1,000원,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평균 환율이 1,130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환차익만 200원에서 300원 난 상태이니 저것 좀 전용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환율 트럼프가 계속 환율 내려라 그래서 환율 떨어지는 중이고 외환시장 방어할 지금 동기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순자산이 1조 1천억 달러. 너무 과도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평채 저런 거 발행할 필요가 있는가? 저거 빨리 제가 생각했을 땐 저걸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하면 5년, 10년은 끄떡없다. 그런데도 국가 부채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증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직 거시적인 환경들이 완전히 완화가 된 건 아니다 보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18조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하반기 국내 시장에 주목해도 된다고 보실까요? 저는 계속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 쪽 입장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은 아직 밸류에이션 매력이 거의 없는 거기다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데 비해서 한국은 금리도 인하해 주고 수급도 좋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와 국민연금의 누적 순매수인데 지난해 10월, 11월부터 국민연금이 한 10조 이상 사준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4월 달에 제가 한 달 내내 매매 내역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매일 1,000억, 국민연금이 매일 1,000억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거래이니까 둘 다 2조씩 사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단이 단단한 시장은 조정이 닥치더라도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오른 감은 있어서 조정의 리스크는 있고 특히 트럼프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시장은 부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급이 좋다. 여기다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서 작년 250조, 올해 1분기 72조 벌었어요. 들어가면 올해 300조인데 이 페이스에 배당까지 잘 주고 자사주 매입까지 정부가 순풍을 불어넣어 준다라면 일단 올해는 좀 괜찮지 않냐.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일단 올해 시장 단기 전망을 볼 때 미국보다 우리가 더 낫다. 충분히 수급 면도 그렇고 정부 정책의 수혜, 거기다 재정 정책까지 이게 완전히 3조 호황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까지 가세하니까 한국 증시는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옛날보다 좀 못한 것 말고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나
PBR 0.8배 그거는 비정상인 거고 올해 4월 PBR 0.8배는 좀 말이 안 되는 PBR이었고 이제는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점을 통과했지만 아직 관세 정책의 방향성을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주식, 부동산, 금, 채권 올해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국내 주식이 좋고요. 그 다음은 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나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걱정하는 거에 대한 보험 수단이 된다는 게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인데요. 준비해온 차트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금의 장기적인 관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으로 지난 30년간 3번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러지는 게 최고인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한번 부러지고 2008년 부러지고 2022년 부러졌는데 그 3번 모두 금값이 대폭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뭐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게 일단 나스닥 폭락하는데 왜 금값이 오르느냐 이렇게 하면 직관적 관계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융자산이 흔들릴 때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스닥이 부러질 때가 대부분 어떨 때 부러지냐면 금리, 시장금리 급등할 때 부러지니까 인플레이션 공포가 부각될 때 부러지니 인플레가 날 때는 금이 좋아요. 결국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서학개미로 이번 한 분기에도 390억 불 미국 주식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더라도 금을 일부 좀 편입해서 만에 하나 미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버텨내고 물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해다 올해는. 왜? 트럼프가 죄송합니다만 저 사람이 오늘 나 모든 관세 폐지하겠다 그래도 저는 안 놀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한다?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오늘도 어떻게 되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미 증시의 밸류에이션, 버블 리스크가 너무나 큰 상황인데 올인한다. 저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도 좋지만 금도 좀 하고 서학개미니까 미 증시도 좀 하는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담아 나가면 아무리 못해도 미국의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만이라도 금을 좀 가지고 있자. 예를 들어서 미 증시에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한 400~500만 원은 좀 금에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이게 밤에 잠을 잘 자는 길 아니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4월 같은 폭락장이 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배당입니다. 일단 뭐 제가 국민연금 출신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투자자들이요 딱 투자를 하다가 어느 날 장이 폭락해요. 그런 날이 안 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폭락했을 때 배당을 꾸준히 주면 저가 매수가 돌아요. 국민연금이 요새 한국 주식 왜 샀냐 하면 이 레벨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이러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아까 배당소득 환류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양당 후보, 주요 후보들이 전부 공약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제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배당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됐어요. 분리과세가 폐지된 다음에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그때부터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2021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 껌입니다. 1%대에 못 박혀 있다.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짓이다. 물론 부자들이 배당으로 배불리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1,400만 동학개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배당을 많이 줌으로써 자본시장에 돈도 돌게 하고 특히 저가 매수의 기반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면 어려울 때 기업들에게 돈을 필요할 때 주주들이 얼마든지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차트 꼭 한 번만 양당 후보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좋은데 항상 선거 전이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선거 전에 굉장히 좋다가 선거 직후에는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양당 후보가 자신이 밝혔던 공약이 뭔지 기억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억도 못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역대 대통령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부분의 실천 가능성이 당장 일시적 조정이냐 장기 랠리를 만드느냐의 관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이번에는 한 1년 정도는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애써 긍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